법에 비추어본 세상 사는 법 이영합니다. 빈장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보이스피싱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실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그게 아니시더라도 최소한 전화 한 통 정도는 받아보신 분들도 제법 계실 것 같은데요.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피해 금액 보다 간편하게 보상을 받으시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인이 잡혔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고요. 예. 제기해도 또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래도 범죄자가 이 피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또다시 범죄자의 재산을 찾아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범죄자가 아예 집행할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 사실 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이기시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도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번거롭죠? 네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부패재산 몰수법이란 게 만들어져서 횡령죄라든지 배임죄와 같은 일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그리 넓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 법률의 적용 범위를 좀 넓혔는데요. 네. 기존의 횡령죄나 배임죄의 경우에 더해서 사기죄 중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서 행한 범죄의 피해액이라든지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가 범인의 재산을 몰수 추징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간편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일 텐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7만여, 그리고 피해자 수는 약 4만 8천 명이고요. 피해액은 4,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이 전년도와 비교하면은 피해 건수는 무려 82%가 증가한 것이고요. 피해자 수와 피해 건수도 각각 57% 그리고 40%씩 증가한 것입니다. 네. 지난해 하루 평균 134명이 1인당 910만 원씩 모두 12억 2천만 원씩 피해를 본 셈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34명이 거의 매일매일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볼 정도로 피해액이 굉장하다는 거죠. 갈수록 교묘해집니다. 예전에는 투박한 사투리에 들어보면 이거 보이스피싱이네 하고 알고서 끊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수법이 굉장히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연령을 보면 사실 40대,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60대 이상이고요. 예. 의외로 젊은 층인 20, 30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는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이 보이스피싱이 주로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이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돈을 보호해주겠다. 이리로 이체를 해라. 이런 식의 사례가 많았는데 네. 시간이 흐를수록 신규 대출이나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고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 더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카톡 메신저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씹는 방식이라든지 또 관공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보다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이나 지위를 불문하고
당하고 많이들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가 오거나 하면 의심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하게 되는 경우나 나도 모르게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대출 알선이라든지 취업을 시켜주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끼로 해서 어떤 은행 계좌라든가 주민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확보합니다. 요즘 인터넷 같은 것을 보면 통장을 빌려주면 월 얼마를 주겠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쪽지나 광고가 있기도 하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 계좌를 가장 먼저 확보한 후에 이를 이용해서 보통 범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과정에 자기가 통장을 빌려준다든지 자기의 개인 정보가 도용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4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대포 통장의 통장 명의를 대여해줬다. 이런 경우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네, 이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빌린 사람은 물론이고요. 빌려주거나 보관하거나 전달해주거나 또 이것을 유통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통장 대여해주면서 이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걸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 자기 명의 통장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약 한 달 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20대 청년인데요. 2016년 6월경에 본인의 집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300만 원을 대출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줬습니다. 네. 이 혐의로 이 청년이 기소가 되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자신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 몰랐다. 모르고 그냥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줬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관계를 목적으로 통장 등을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처벌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최근에 파기환송을 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판례를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 처벌도 좀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사기죠. 예. 그래서 일단 사기죄로 처벌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의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네. 그 이외에는 범죄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벌을 더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을 했다. 협박을 해서 뭔가 금전 등을 얻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 공범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건 되게 좀 형이 무겁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신종 피싱 형태 중에서 또 휴대폰 등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이 경우는 재물손괴죄 혹은 전자기록 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좀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요. 네. 대충 보면은 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유, 또 그럴 것이 정말 이 서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돈들이기 때문에 일단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법을 좀 알아보죠. 경찰서라든가 법원입니다. 검찰입니다. 이렇게 관공서를 사칭해서 전화가 만약에 나에게 걸려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김에 이제 대표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 몇 개를 이제 알아보고 대응 방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경찰이나 법원 등에서 자금을 이체해라, 이체해라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올 경우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검찰이나 법원 등 정부기관에서 개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전화가 오면
일단은 통화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신 후에 예. 전화를 끊으시고요. 곧바로 뭐 검찰청이나 경찰이나 뭐 금감원에 전화를 하셔서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출 권유 보이스피싱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뭐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뭐 선입금을 하라고 하거나 뭐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안내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소속된 회사와 담당자 이름을 물으시고 예. 보통 2단계에서 끊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을 물어보신 후에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을 하시고 뭐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뭐 세 번째 유형으로는요. 채용 공고를 내고 네. 뭐 당신 합격했다 이렇게 통지를 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나 뭐 OTP라든지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주로 합격을 했으니까 뭐 급여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혹은 뭐 출입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정상적인 기업의 경우는 채용 절차에서 급여 계좌 개설 등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채용이 확정되고 출근하고 나면 보통 이것을 만들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때도 그냥 본인 계좌번호와 은행만 알려주면 됩니다. 비밀번호 안 물어보죠. 그렇죠. 아무도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채용 절차는 물론이고요. 채용되고 나서도 뭐 비밀번호라든지 체크카드라든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면 이것은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인데요. 네. 이건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도 한번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다고 하면서 뭐 응급실 비용 뭐 이런저로 돈을 빨리 보내야 된다라는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바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셔서 예. 확인을 하셨고요. 그래서 피해는 입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자녀나 부모와 같은 친지의 이름을 대면서 네. 뭐 납치당했다든지 다쳤다든지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는 뭐 카카오톡 등으로 뭐 스스로 친지 그러니까 뭐 내가 당신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고 난 후에 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휴대폰으로 날아오는 이상한 문자 메시지 잘 모르는 거는 그냥 가급적이면 그냥 삭제하시고요. 예. 차단하시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모르는 거면 아무거나 또 클릭하셔도 안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그렇습니다. 돼요. 예. 자, 여기까지 예방이 잘 되면 좋은데요. 만약에 돈을 송금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일단 피해를 보신 경우에는요.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가 있는데요. 네. 이 번호가 1332번입니다. 일단 여기에 신고를 하시는 게 급선무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신고를 하시게 되면 곧바로 거래은행의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내가 보낸 그 계좌의 상대방이 돈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입금을 했는데 예. 아직 상대방이 돈을 출금하기 전이라면 네. 뭐 경찰서 112번이죠. 네. 그리고 검찰청은 1301번입니다. 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번호까지 적어왔습니다. 예, 처음 들었어요. 검찰청 번호가 1301번이군요. 네. 일로 전화를 하셔서 예. 원스톱 지급 정지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시거나 혹은 해당 금융기관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네. 사정을 설명하시고요. 입금한 통장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300만 원 이상 입금을 하셨을 때는 상대 측에서 이 10분이 지나야만 입출금기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10분 안에 가급적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피싱 조직이 돈을 인출해 나간 것 같다. 이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나 관공서 등에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먼저 하시고요. 네.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같은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네.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는 2개월간의 채권 소멸 절차를 거친 후에 이 사실관계가 맞다 이렇게 확정이 되시면은 피해를 본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급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보시면은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디 여기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외에 꼭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을까요? 앞서 대부분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예. 한 번 더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경찰이건 검찰이건 법원이건 뭐 금융감독원이건 간에 정부기관 등에서 전화나 문자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 이체를 지시하거나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뭐 그런 걸 요구하면 그냥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상한 전화가 오면은 일단은 전화를 끊으시고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친지라고 연락이 오더라도 예. 뭔가 이상하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일단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개정된 부패재산 몰수법을 통해서 이 보이스피싱 예방법 그리고 대책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